대단히 가학성이 있는 놈이다. 진화한 거죠. 한 단계. 왜 얘가 이걸 했느냐? 그럼 좀 소름 끼치죠.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경험이 많은 경우일 수 있겠구나. 네. 형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1999년 7월 6일 새벽 2시경 모두가 잠들고 어둠이 내려앉은 그때 깊은 침묵을 깨고 119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 남성의 다급한 음성. 여기 강남 대치동의 골프장인데요. 주차장에 웬 여성이 쓰러져 있어요. 아직 숨은 쉬는 것 같은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젊은 여성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 혹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라도 났던 걸까? 경찰과 구급대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여성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주변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얼굴은 우측으로 돌려진 채 왼쪽 눈만 감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다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입고 있었으나 바지와 속옷이 왼쪽 허벅지에 걸쳐져 있던 상태, 샌들도 오른쪽만 벗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로 등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식이 없던 그녀를 재빨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과 심각한 대뇌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1%의 생존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수술을 가능했을 텐데 현재로서는 자발 호흡도 없고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뇌수술을 비롯한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료진. 결국 그녀는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4일 뒤인 7월 10일 오후 4시경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고도의 출혈성 뇌 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20세 이하영 씨로 지난 5월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고요. 사건 현장과 직장이 1.7km로 가까웠습니다. 고작 20살이었던 그녀에게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일까? 혹시 그녀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영 씨가 사고를 당한 그 시간 주차장에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직원 권 씨로 그녀는 당일 기숙사 보일러 공사 때문에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뒷좌석에서 잠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에는 제 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 20분 좀 넘어서인가? 차량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에서 깨서 보니까 차에서 여자 한 명과 남자 여럿이 내리고는 차는 금방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여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꽤 오래요. 비명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다시 차가 들어오더니 일행을 태우고 나가는 걸 봤어요. 차종은 제대로 못 봤지만 분명 흰색 세단이었어요. 이하영 씨가 의문의 차를 타고 왔으며 그곳에는 그녀를 폭행한 사람과 운전자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격자 역시 겁에 질려 용의자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보진 못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 당시 주차장 인근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용의 차량을 추적하기 힘들었고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9년 7월 강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세 여성 이하영 씨 가명이고요.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발견된 후에 4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처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인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당시 발견된 모습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봐요. 숨이 좀 쉬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고자의 얘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범죄를 먼저 하고 살해 행위를 했을까요? 살해 행위를 하고 성범죄를 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살아 있었으니까 성범죄를 하고 공격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네. 이 재구성이 사실은 전체의 그 수사관들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놓치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지금 목격자의 얘기도 폭행하는 소리, 비명 소리란 말이에요. 네. 두부를 공격을 한 후에 성범죄를 했을. 왜냐? 그렇게 돼야지 바지, 속옷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이 입증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놓친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당연히 이거는 강간살인이죠. 강간살인의 문제는 화관이 있었던 다음에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살인과 이건 나눠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부분을 아마 놓쳤을 것 같고 네, 이게 왜냐하면 그녀의 직업하고 좀 관련이 그렇죠. 있어서 예. 네,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요소인데. 놓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융업소 여직원이 그냥 뭐 2차 나가는 과정에서 네. 다퉈갖고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강간살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살인은 사형까지 안 가요. 아시다시피 그때도 그렇지만은. 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오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선입견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서 좀 의아하거나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차가 내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차가 와서 또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범죄의 재구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요것이 재구성이 됐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성범죄의 흔적은 역력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게 전원이 꺼져 있는데 이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있었으니까 이 순서가 핸드폰 끈 이유와 언제 그걸 던졌는지 등등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발견된 장소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네. 바닥에 던져놓고 여성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를 하고 이 순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던져놓고 성범죄를 하고 공격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 현장이 좀 비틀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또 그 이 핸드폰이 말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성범죄 이후에 움직이거나 그 네. 쓰러져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거나 의식이 있었으면은 등에 깔려 있는 그 핸드폰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가 좀 희박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면 뒤에 있으면은 네, 백이거나 네. 아프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러지는 순간 이미 의식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예, 그대로 있었다. 순서가 그 얘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사건 전체의 판결문이나 수사 같은 데서 놓쳤어요. 네. 또 한 가지 이게 골프 연습장 주차장이었어요. 이게 물론 뭐 서울이긴 하지만 뭐 외곽까지 간 건 아니고요. 이 피해자의 단란주점 이 업소하고는 1.7km 거리가 있었고요. 왜 이런 장소 선택 같은 부분하고 이게 참고로 대로변에선 이게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주차장은 또 100m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평소에는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잘 아는 데죠. 대치동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대치동 같은 데는 지금도 번화하지만 99년도 그때도 사실은 번화한 데였어요. 이런 공간을 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리감이 확실히 있는 범행의 장소에 대한 굉장히 지리적인 우위점이 있는 실제로는 CCTV도 없고 네. 만약에 이 목격자도 실제로는 웬만하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행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 범죄자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이 목격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앞좌석 대시보드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좌석에서 그냥 이불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신고는 못하고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제 관리소에 얘기를 해서 관리소장이 이렇게 나와서 보고 신고를 했다.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좀 놓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었을 거라고 차는 있지만 설마 저 안에 사람이 있겠어? 라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 온 거라면 적어도 네. 차를 한 번이라도 둘러봤겠죠. 그렇죠? 아, 여기는 내가 범행하기에 괜찮은 곳인가? 예. 네. 근데 보기에 평소에 여기는 뭐 아무도 없어. 그냥 차가 세워져만 있지. 네. 심야 시간에는 다들 없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여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은) CCTV 도입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대로 경찰은 결국 하영 씨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제로 끝나버린 사건.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2016년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도 하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도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 이 사건도 재수사를 진행한 거고요. 무려 17년 만에 시작된 재수사. 가족들의 간절함 덕분인지 유력한 용의자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2003년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영자 40대 남성 전 씨였습니다. 그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강남구 일대에서만 5건의 특수절도, 8건의 강도살해, 2건의 강도살인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길에 누워있는 취객들 지갑을 터는 일명 아리랑치기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 상황. 그런데 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30여 건의 아리랑치기 범행을 저지를 때 언제나 공범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 씨보다 4살 어렸던 남성 우 씨. 그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언제나 비슷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전 씨의 승용차로 매일 자정 무렵 강남 일대 술집을 돌다가 취객에게 접근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청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 뒤엔 폭행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현금과 금품, 심지어 명품 시계까지 갈취했고요. 이후 목적을 달성한 타겟은 목졸라 살해했고 공터 혹은 주차장 등지에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에는 전직 경찰관과 대학교의 학장도 있었습니다. 차로 사람을 업어가듯 치러 간다 하여 일명 업동이라고 불렸던 범행 수법. 그런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기 불과 2년 전 마침 강남에서 하영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 살해됐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인 7월 6일 새벽 1시 10분쯤 하영 씨는 근무를 위해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약 손님이 오지 않아 일을 못한 채 바로 나왔어요. 그게 새벽 1시 20분쯤인데 그때 업소 실장에게 전화해 술도 취했고 힘들어 집에 갈 테니 데리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 약속된 장소에 데리러 갔을 때 하영 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실장에게 걸려온 하영 씨의 전화. 하영이한테 금방 전화가 왔어요. 다른 차를 탔다 그러더라고요. 딱히 위급해 보이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더니 주차장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된 거예요. 고작 30분 만에요. 비슷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기, 모든 것이 전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상황. 정말 전 씨가 하영 씨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맞는 것일까? 네,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하영 씨 같은 경우에 실장이 데리러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탔다, 뭐 전화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하영이라는 분을 특정한 범죄인지 그냥 막 이렇게 여러 대상을 물색하다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이 직전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뭐 이런 류의 업동이 뭐 아리랑치기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네. 99년도에는 업소 아가씨가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실장의 차를 기다린다는 거는 잘 알죠. 거기서 술 먹어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계의 어떤 패턴을 아는 사람이면 일반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왔다고 하고 태우면은 네. 별 의심 없이 탔을 거예요. 그거 실장이 바쁘고 다른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뭐 의심 없이 탔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대기하면서 네. 이하영이라는 사람을 타겟한 건 아니고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유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전화가 이하영이라는 분이 나 탔어라고 했던 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하영 씨 전화를 굳이 뺏어서 끈 거 행위 자체가 또 연락을 하거나 올까봐 이 전화를 했던 잔상이 범인들에게 혹시 영향을 줘서 그거를 연락을 끈 근데 걸까요? 이제 네. 전화는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가져갈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굳이 뺏어서 끈 행위 자체가 혹시나 이 뭐 범인들 수법이나 그렇죠. 심리나 다시 오면은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가져가진도 않았어요, 전화를. 네.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가져갈 수도 있지만 딱히 그때 99년에 전화는 가져갈 이유가 없. 지금처럼 가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네. 전화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끄는 정도로. 연락 차단이나 뭐 차단이나. 위치 같은.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전시 일당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하영 씨 사건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업동이라는 수법을 주로 썼는데
이게 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리랑치기 정도의 그냥 일명 그렇죠. 자범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리랑치기가 자범이라고 하자면 위험하죠. 생명의 위험을 네, 가할 수도 왜냐하면 있는 이걸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머리를 치고 그러니까 네. 상해당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리랑치기는 뭔가를 빼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거리에서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진화한 거죠. 한 단계. 네. 지금 하영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최소한 1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전 씨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있어요. 우 씨라는 파트너가. 네, 그렇죠. 네. 이거는 2명이 이상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차로 움직여야 되니까 네. 운전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시동 켜고 네. 일단 업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될 수. 3명은 너무 많고. 네. 당시 또 유흥가에요. 묘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이 백그랜저, 그러니까 흰색 그랜저를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야구 모자를 쓴 2명의 남자가 백그랜저를 타고 유흥가에 나타나면 여성들이 사라진다라는 소문이. 아마 업소 아가씨들이 네. 그런 걸 보고 자기도 목격하고 자기도 당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돈을 뺏겼을 수도 있고 소문으로 돌았겠죠. 네, 그럼 지금 수법적으로는 좀 일치하나요, 전 씨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겠죠. 이거는. 네. 근데 다만 그러면 얘네들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애들 여럿 있었어요. 네. 사실 경찰이 전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전 씨를 범인으로 확신했던 이유, 바로 이 수사가 시작된 계기인 DNA였습니다. 1999년 당시 유전자 검사 결과 하영 씨의 지rek에서 신원 미상자의 DNA가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제정된 성폭력 처벌법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미제수사팀이 1995년 이후 발생한 성폭행 의심 살인 사건을 추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하영 씨 체내에서 나온 DNA와 수감 중인 전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17년 만에 발견된 사건의 실마리.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약 3년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살인, 하영 씨가 살해당한 지 꼬박 21년 만이었습니다. DNA 일치로 2020년 11월 전 씨는 하영 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기쁨도 잠시, 법정에선 그의 말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전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사건 전날 저녁에 노년사거리 근처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서 친형이랑 소주 2병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맥주 7병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형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길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했는데 헌팅을 시도했더니 그 여성이 웃으면서 뒷좌석에 탔어요. 그렇게 같이 주차장으로 향했던 겁니다. 하영 씨가 스스로 자신들의 차에 탔다는 겁니다. 곧이어 주차장에 도착하자 전 씨의 형이 전 씨를 차 밖에서 기다리게 했고 약 10분이 지나자 형이 차에서 내리더니 전 씨에게도 성관계를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차에 갔더니 그 여자가 체념한 듯이 뭐 아무 말을 안 하길래 이미 형이랑 돈을 주고 합의한 조건 만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때 저도 관계를 가졌고요. 볼일을 끝내고 여성이랑 함께 차에서 내리니까 뭐 형이 여자랑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끌고 먼저 주차장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형이 다급하게 내려오더니 전 씨에게 차를 빨리 출발시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 씨는 당시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오히려 그날의 범인이 자신의 친형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은 전 씨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전 씨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전 씨는 3시 주차장에 도착해서 꽤 오래 머물렀고 이후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고 하는데 목격자는 분명히 흰색 차량이 주차장을 2번 왔다 갔다 한 걸 봤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차에서 남자 여럿과 여성이 내렸고 금방 떠났다. 그런데 폭행 소리가 한참 들리는 뒤에 다시 차량이 올라와 일행을 태우고 갔다.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차 안에서 순차적으로 하영 씨와 성관계를 할 만큼 차량이 주차장에 오래 주차되어 있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2-3명의 남자들로부터 한 여성이 폭행당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전 씨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일까? 그런데 1심에서 전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 씨가 살해 고의를 가졌다거나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수 강간치사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무죄 선고 및 면소 결정을 내린다. 네, 저희가 이제 태완이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법, 공소시효 폐지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게 2000년 8월 1일 밤 0시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인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99년 사건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태안이법에 부칙 조항이 있죠. 네.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25년 최대 10년 연장. 예,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15년이었는데 10년 더 하니까 25년 연장. 네. 이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는 DNA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DNA가 발견되지 않았으면은 종결이죠. 근데 또 이제 1심에 재수사를 들어가서 1심에 들어갔는데 면소라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 면소가 뭔가요?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지난 거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강간살인, 이런 부분인데 이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주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그렇죠. 이제 유흥업소 여성이랑 그냥 돈 주고 했다 정도로 계속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순서 얘기하고 왜 얘가 이들이 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걸 했느냐? 그럼 좀 소름 끼치죠. 아를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수 있다.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틀려 갖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강간살인이 아니라 성관계 후 네, 다툼에 의한 살인이에요. 그냥 살인. 그러니까 네, 이거는 들어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이게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범죄자들은 당시에도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은 경우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완이법에 얽혀 있어서 네. 99년 사건이니까 네. 최대 10년 연장 조건에 들어가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한 부분. 왔다 갔다 그러는데 네. 사실 그때도 네, 99년 당시에도 만약에 잡혔을 경우에도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 이게 강간살인이냐 그냥 살인이냐. 이건 네. 형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냥 살인 같은 경우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면 굉장히 그리고 그게 또 같은 논리로 태안이법 조항에서 면소가 되는 네. 그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놓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전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른다. 혹시 그랬다고 하면 내 형이 그런 거지. 근데 사실 내 DNA가 나오는 건 맞다. 왜? 나는 그 여자랑 먼저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 가졌으니까 당연히 거기 나오겠지. 네, 그 당연한데. 근데 그 다음에 형이 성관계를 할 때는 뭔가 형하고 뭐 수틀려 갖고 그랬겠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죽이지 않았다. 혹시 죽였어도 내 형이 죽인 거다.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성관계 후에 살인인 거다. 네. 세 가지 논리가 되는 거예요.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전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또 쟁점들을 통해서 무죄를 결국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면 1심 판결에 뭐라고 했냐면 네, 전 씨가 살해 고의를 가졌다거나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 이것은 살해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강간살인은 작정하고 들어온 거고 네. 이거는 성관계 후 뭐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배제할 수 없다고 써여 있냐면은 피고인이 함께 있던 일행과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그 일행과 피해자를 주차장에 둔 채 차량을 타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바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를 가격한 일행들을 차량에 태우고 따로 있다는 거죠. 가격한 그렇죠. 일행이. 그리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배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심 판사들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네. 왜 거기서 범죄를 하든 뭐든 해갖고 마무리 짓고 떠나지 왜 놓고 다시 갔다가 다시 왔냐.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수사하는 애들 기소하는 애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니 왜 그랬어 왜 그래야 되지? 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럼 중간 시간에 뭔가가 있었다고 해도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배제할 수 없잖아라고 한 거죠. 네.
일단은 뭐 목격자의 진술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목격자도 워낙 지났으니까 이게 기억이 계속 바뀌고 좀 기억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이 판결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이야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변호사들이 탄핵을 하겠죠. 네. 그거 맞아요? 확실히 20년 전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금 애매하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게 20년 헷갈리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변호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또 특히나 99년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이게 2014년에 서울 강남경찰서 신축을 위해서 이게 한번 이전을 하는데 이때 좀 유실이 됐다고 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 사건하고는 다른 거지만은 네. 2014년에 이 강남경찰서 신축할 때 뭐 수사 기록 유실됐다 그래서 당시 그때 전 그 뒤에 2014년도가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벌어졌던데 이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굉장히 그 뒤가 구린 놈이라고 하면은 강남경찰서 이전할 때 그 기록이 저기에 부실하게 딴 데 이렇게 쓸 보관돼 있으면 나라도 태우겠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사실 웬만한 경찰서의 창고에는 있었지만 거기를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 들어가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갖고. 근데 신축하기 위해서 이걸 다 꺼냈어. 다 정리를 했어. 그 과정에 뭔가가 사라졌어. 이걸 누가 책임을 질까요?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공문서가 아니에요. 왜 공문서가 아닌지 아세요? 수사 기록이 공문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수사 기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이때는 경찰이 수사권이 없을 때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복사본 같은 거예요. 이 지위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진행 보고서 부검감사 사본이 남아 있어 갖고 지금 그래서 이게 사건이 그래도 그나마. 된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그래요. 중요한 그 목격자의 진술서가 그때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갖고 진술을 들을 이유가 없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그게 없어. 다시 얘기하라니까 막 그러면 이건 당연히 먹잇감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하영 씨 가족들은 이 1심 무죄, 네. DNA 있고 같은 수법이고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를 받자 굉장히 이제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가족들의 염려 속에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이 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씨. 그런데 수사 중 전 씨의 진술 속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음부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왼쪽 대음순과 그 주위 피부는 표피가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음부 손상이면 걷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건 당일까지 지장 없이 일을 수행했다고 했어요. 결국 이거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상처로 봐야겠죠. 성폭행이 아닌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이런 상처가 발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하영 씨는 하의가 한쪽 다리 허벅지 부근에 불완전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만약 전 씨의 주장대로 그녀가 차 안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차에서 내렸다면 아예 하의가 벗겨졌을 순 있어도 한쪽에만 걸쳐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차 밖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격자의 진술대로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두세 명의 남성과 하영 씨를 주차장에 내려준 뒤 즉시 그녀를 강간 후 폭행했다는 게 진실인 걸까? 실제로 시간을 계산해보면 범행 시간은 정말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차를 잘못 탔다며 전화한 게 새벽 1시 25분경, 그리고 관리소장이 신고를 한 게 1시 50분입니다. 그 사이 범행 차량이 주차장으로 이동한 시간부터 관리소장이 현장을 발견하고 다시 신고한 시간 등까지 모두 빼면 정작 피해자와 범인이 함께 체류한 시간은 약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전 씨와 그의 형이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또 친형이 따로 살해까지 했다? 이건 시간이 촉박하다 못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의 남성이 전 씨 혼자였든 혹은 누군가 더 있었든 간에 확실한 건 이들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약 10분간 하영 씨를 강간하고 폭행했다는 겁니다. 전 씨의 진술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 상황. 경찰은 전 씨가 주장했던 그의 친형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친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의 친형은 당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99년 7월 27일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미 없는 사람 진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 발생 당시 친형 알리바이를 수소문했습니다. 전 씨는 분명 7월 5일 초저녁부터 친형과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은 7월 4일부터 낚시 여행을 가서 6일 새벽 1시에서야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날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게 친형이 아닌 상황.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건 전 씨의 오랜 공범 우 씨는 아니었을까? 조금씩 그날의 퍼즐이 맞춰가고 있던 그때 경찰은 당시 하영 씨를 부검했던 의료진들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의 두피 손상 및 두개골 골절 양상으로 보아 단순 일회적인 외력에 의해 형성된 두부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망 원인이 된 오른쪽 머리 외에도 이마와 정수리 등 머리 여러 곳에 출혈이 있었거든요. 이건 여러 차례 외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상컨대 아마 이마를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수차례 쳐박고 구두발 등으로 머리를 차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전 씨 같은 경우 앞서서 자신의 친형을 지목했는데 뭐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책임을 돌린 거죠. 네. 그리고 또 피해자가 또 차를 오인하고 잘못 탔다는데 이제 실장과 통화할 때는 위급한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앞에 또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조금 오해가 생긴 거죠. 네. 거봐. 아니 우리는 그 사람이랑 합의하에 간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위급했으면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전화 자체를 아마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전화를 하는 거 정도 전화해 보세요라고 그랬을 거예요. 전화 갖고 다른 차 타고 갑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뭐 이게 그럼 딱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생리를 너무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콜로 이제 데려가고 그렇죠. 여자가 안 들어오면 이제 업소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걸 아는 근데 남자들이다. 전화 한번 하면은 안 네. 찾는 거죠. 아, 얘가 또 다른 탕 뛰는구나 아니면 뭔가 그냥 가는구나 다른 차 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날까지는 안 찾잖아요. 네, 시간이 지금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제 실장에게 전화 관련된 게 새벽 1시 25분경 그리고 관리소장이 신고한 게 새벽 1시 50분경 그래서 뭐 들어가고 뭐 빠지면은 체류한 시간이 10분 정도 안에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이다 그 그렇죠. 정도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놈이 네, 거기서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죽을 때도록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네, 그러면서 강간을 했다. 아니면 죽일 때 행동을 하고 후에 강간했다. 네, 그렇고 사실은 우라는 애는 차만 가져다가 이렇게 했다. 혹시 만약에 정확히 이제 진술서가 있으면 좋은데 목격자의 진술서가 없다는 전제. 네. 이건 불명확한 기억이니까 이건 배제를 하죠. 일단은. 근데 정확한 건 차가 한 번 왔다가 다시 한 번 왔다. 그거는 비교적 네, 진술이 있다고 하면은 전이라는 놈이 다 주도한 거고 그래서 피해자의 성기 쪽이 부어 있고 박탈돼 있는 것은 아마도 강간이면서 가학적 행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다. 네, 이 상처가 네, 라고 수사가 됐어야 된다고요. 이 순서를 설명을 안 하니까 계속 1심처럼 되는데 다행히 이 부검이가 얘기한 대로 사본이 있으니까 네. 화관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반증이 된 거죠. 네, 그 한쪽 다리에만 걸쳐 있던 옷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예. 상황상 이상하고 그렇죠. 이 너무 끔찍한 게 의료주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마를 어쨌든 때려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땅에 머리를 그렇죠. 박고 또 구두발로 머리를 차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죠.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놈은 대단히 가학성이 있는 놈이다. 전이라는 놈은. 그리고 가학적 성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사실 그래서 전이라는 놈을 그렇게 좀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전에 네, 그 이전의 전과에서 가학적 성적인 특성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특수폭행 강간이라든지 근데 못했어요. 네, 최종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사인 외에도 피해자의 외음부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는 바 이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폭행의 흔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합니다.
고의성은 인정이 돼 있는데 형량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근데 이건 그렇습니다. 네, 얘가 그 당시에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을 받았어요. 네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들어가면은 네. 뭐가 되냐면 가장 높은 거에 반을 하니까 네. 사실은 얘는 무기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이것만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요거는 네, 형량이 낮은 것이 아니라 네. 이 전이란 놈의 무기징역 상황을 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 씨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지 이 형량은 예. 그냥 법 기술적으로 그냥 하다 예. 보니까 나온 것이다. 고의적인 강간살인을 인정을 한 거죠. 네. 참고로 이제 같이 다녔던 파트너 우 씨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하영 씨 사건 관련된 공범에 관련돼서는 전혀 뭐 밝혀진 바는 없고 오로지 이제 전 씨는 DNA 정도 때문에 연관성이 좀 밝혀졌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 대환이법 전식이라서 애매하게 걸쳐 있긴 하지만 성폭력 그 특별법상 해가지고 포함이 돼가지고 다행히도 시일이 꽤 지났지만은 정의가 그나마 좀 실현이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살의 나이입니다. 네, 이하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지막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억울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